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정말 중요한 회의인데, 이상하게 대화가 계속 겉돌고 아무 결론도 못 내린 채 끝난 경험 없으신가요? 있죠. 분명히 있죠. 아니면 특정 동료나 상사랑은 유독 소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저 사람이랑 나랑은 그냥 안 맞아 라거나 업무 능력이 좀 부족하네 하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비효율과 갈등의 이면에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인, 생존 프로그램 같은 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생존 프로그램이요? 네, 마치 그 직장인의 행동 패턴을 해독하는 암호 해독기처럼요. 와, 그 암호 해독기라는 표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 암호 해독기와 같은 자료를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오늘 다루는군요. 네,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제럴드 제이 웨인버그의 명저,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QSM 시리즈 중 3권에 실린 3장, Styles of Coping입니다. 우리말로는 대처 방식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Styles of Coping. 이게 소프트웨어 관리 서적이라고 해서 기술적인 이야기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장은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왜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비효율적으로 행동하는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있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팀과 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분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와인버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그리고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세 가지 요소? 바로 나 자신, 그레이게 self, 그리고 다른 사람, other, 마지막으로 상황, context죠. 맞습니다. 여기서 나 셀프는 나의 감정이나 욕구, 능력을 뜻하고요. 타인, other는 당연히 상대방의 감정, 욕구, 능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상황, context는 우리가 처한 객관적인 현실, 데이터나 규칙 같은 것들이고요. 네, 이 세 가지를 모두 존중하는 상태를 와인버그는 일치적, 영어로는 congruent라고 부릅니다. 가장 건강하고 합리적인 상태인 거죠. congruent.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균형이 아주 쉽게 무너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세 개의 다리 중에 하나가 부러진 의자처럼 완전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렇게 균형이 깨졌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는 예측 가능한 몇 가지 패턴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와인버그는 이걸 5가지 불일치적 대처 방식, incongruent coping 스타일로 정리했습니다. 5가지나요?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아마 들으시다 보면 주변 동료나 상사, 심지어 내 모습까지 이 유형들 안에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유형은 비난형, 블레이밍이네요. 이건 어떤 요소를 무시하는 건가요? 비난형은 타인, 즉 other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오로지 나와 상황, 컨텍스트만 중요하다고 여기죠. 타인을 무시한다. 네, 이들의 언어는 딱 한마디로 요약돼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예를 들어 팀원이 회의에 조금 늦으면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지 다른 사람들 시간은 안 중요해? 라면서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식이에요. 와,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런데 보통 이런 공격적인 태도 뒤에는 자신의 어떤 불안감이나 약점을 감추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하죠. 그렇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남을 공격하는 게 심리적으로는 더 쉬우니까요. 그리고 이 비난형과 아주 완벽한 한 쌍을 이루는 유형이 있습니다. 한 쌍이요? 네, 바로 두 번째, 회유형, 영어로는 placating입니다. 비난형이 타인을 무시했다면 회유형은 정반대로 나 자신, 셀프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헌신적이고 착한 직원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유형의 함정입니다. 이분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그냥 억누르고 무조건 상대방 비위를 맞추려고만 하죠. 하지만 그게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 거의 굴복에 가깝거든요. 그럼 내면에서는 분노랑 무력감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결국 그 억눌린 감정은 무의식적인 태엽이나 어떤 실수의 형태로 터져나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번아웃돼서 쓰러지는 결과로 이어지죠.
잔료에 나온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비난하는 상사와 회유하는 부하의 조합이 조직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 악순환이요? 네. 상사가 고객에게는 회유적으로 굴다가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부하 직원한테 비난으로 쏟아내고 그럼 그 부하 직원은 다시 상사에게 회유하고 이게 끝이 없어요. 정말 전형적인 파괴적 패턴입니다. 그 과정에서 회유형 직원은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상사는 또 역시 저 친구는 무능해 이러면서 더 비난할 거리를 찾게 되고요. 맞아요. 서로가 서로의 최악의 모습을 끌어내는 셈입니다. 자, 그럼 타인을 무시하는 유형, 나를 무시하는 유형을 살펴봤는데 아예 인간적인 요소를 전부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군요. 세 번째, 초이성형, super reasonable입니다.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초이성형은 나와 타인을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상황에만 집착하는 유형입니다. 감정은 불필요하고 비논리적인 거라고 치부해버리고 오직 데이터, 팩트, 규칙, 논리 이런 것만 이야기하죠. 아, 마치 걸어다니는 컴퓨터처럼요. 네, 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 팀원이 중대한 실수로 막 낙당하고 있는데 위로 대신 이번 실수로 프로젝트 일정이 7.2% 지연되었고 예상 손실액은 $5,300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식인가요? 정확합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냉철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료의 감정이나 동기를 완무련히 무시하는 이런 태도는 결국 팀의 사기를 꺾고 불신을 낳습니다. 자료에서 이 유형을 커튼 뒤에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오라고 외치는 오지의 마법사에 비유하는데 정말 절묘한 표현이죠. 아,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숨기려는 필사적인 시도다. 네, 그런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저도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 불안감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일부러 더 차갑게 데이터만 이야기했던 경험이 떠오르네요. 저도 모르게 초이성형에 가면을 썼던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델의 강력한 이유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니까요. 자, 다음 유형은 이 초이성형과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정반대요? 네, 네 번째, 애증형, 영어로는 loving hating인데요. 이 유형은 객관적인 상황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아, 그 유명한 엠마와 찰스의 사례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프로젝트 관리자인 엠마가 젊고 매력적인 계약업체 대표 찰스에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찰스가 계속 실수를 저지르고 프로젝트에 손해를 끼쳐도 엠마는 객관적인 상황은 안 보고 아니야, 찰스는 잘할 수 있어 라면서 무조건 감싸주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현실을 왜곡시킨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네. 엠마가 개인적으로 찰스에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하자 그 사랑이 180도 돌변해서 증오가 되어버리죠. 네. 그러자 엠마는 이제 오직 찰스를 내쫓겠다는 일념 하나로만 움직입니다. 그의 계약을 파기하면 프로젝트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오고 일정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사실, 즉 상황, 컨텍스트를 뻔히 알면서도 무시해버리죠.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말 극단적인 사례네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로 극단적이진 않아도 우리 편의 실수는 감싸주고 저쪽 편의 합리적인 의견은 무시하는 식의 사내 정치가 바로 이 애증형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네요.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산만형, irrelevant입니다. 이건 나, 타인, 상황을 모두 무시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럼 대체 뭘 존중하는 거죠?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으로 주의를 분산시켜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중대한 결함을 논의하는 심각한 회의 자리에서 갑자기 어제 본 드라마 마지막 회 보셨어요?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하하, 듣기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이게 왜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이런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그냥 엉뚱해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여기서 우리가 뭘 논의하던 어차피 아무것도 안 바뀌어. 이 모든 건 의미 없소. 라는 깊은 무력감과 냉소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직이 희망을 잃고 구성원들이 우리는 뭘 해도 안 된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자주 나타나는 조직의 건강성을 알리는 적신호인 셈이죠. 심각한 문제를 회피하려는 집단적인 무의식의 발현일 수도 있고요. 와,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쭉 들어보니까 그냥 성격이 나쁜 사람, 일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했던 행동들 뒤에
이렇게 체계적인 심리적 패턴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비효율적인 행동들의 뿌리,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와인버그는 이 모든 문제의 공통된 뿌리로 낮은 자존감, 즉 로우 셀프이스팀을 지목합니다. 자존감이요? 비난하고 회유하고 냉정한 척하는 이 모든 행동이 결국은 자존감 문제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5가지 대처 방식은 사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위협적인 환경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배웠던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 생존 전략? 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더 이상 효과적이지도 않은 이 낡은 프로그램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인 셈이군요. 비난형은 내가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서 주도권을 잡았어 라고 생각하고, 회의형은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또 초이성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으니 나는 프로페셔널해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식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이죠. 자료에 나온 다이어그램 피겨 3-9를 보면 이 악순환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외부의 스트레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실패 같은 걸로 자존감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이런 불일치적인 대처 방식을 사용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그 결과 당연히 성과는 더 나빠지고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죠. 그러면 역시 나는 무능해 라는 생각이 강화되면서 자존감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네요.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고리를 끊을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되겠군요. 물론입니다. 와인버그는 선순환의 가능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나, 타인, 상황 이 3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일치적, 컨그루언트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컨그루언트한 대처요? 네. 이런 합리적인 대처는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그 성공 경험은 다시 자존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와인버그가 관리자의 첫 번째 임무는 팀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관리하는 것이라고까지 강조했군요. 맞습니다. 내 자존감이 안정되어야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이게 이 장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조직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더 좋은 협업 툴을 도입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관리자를 포함한 구성원 개개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럴드 와인버그의 명절을 통해 우리 주변과 또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행동 패턴들을 심리적으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낡은 생존 전략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것만으로도 조직 내의 많은 갈등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꼭 씹어보시면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애증형의 극단적인 사례, 엠마와 찰스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자료 속에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여성이었던 엠마였고 그녀가 빠졌던 계약업체 대표는 젊은 남성 찰스였습니다. 그랬죠. 만약 이 역할과 성별이 바뀌어서 관리자가 중년 남성인 에드워드고 계약업체 대표가 젊은 여성인 샬린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느낌과 반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편견을 돌아보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